안녕하세요. 카이스트 하니까 뭐 좀 아는 사람이 나왔다 생각하실 텐데 저는 참고로 개발자도 아니고 뭐 과학자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데 오늘 발표할 것은 사실은 이제 저 세종대 장윤 교수님 컴퓨터 사이언스 하신 분이고 또 매니지먼트 사이언스하고 머신러닝의 그 조예가 깊은 성균관대 박정현 교수님 같이 준비했습니다. 사실. 원래는 제가 편향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 다음에 하실 막스 플랑크의 차미연 교수님이 하시기로 하셔서 저는 그분의 신발끌도 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할루시네이션으로 하기로 했는데 사실 좀 연구는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AI 세이프티로 근데 이제 좀 정리하면서 하는 중이라 제가 아마 좀 오늘 환각 상태에서 횡설수설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또 재밌는 거는 미국에 더 오래 살았습니다. 아까 김동환 대표이사님이 출장 오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4월달에 귀국을 했는데 미국에 1년 반 더 살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지금 무주택자인데요. 3월부터 집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는 저희 문술은 도곡동에 캠퍼스가 있습니다. 매봉역에. 그래서 제가 지금 찾고 있는 집은 3호선으로 가장 빨리 출퇴근할 수 있는 곳을 원하는데 처음 알아본 거는 사실은 홍제동이었습니다. 마치 3호선에서 4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와이프가 한번 찾아보더니 이제 하와왕십리 쪽에 좀 가까운 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역을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 집도 어저께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일이 있는데 아까 이제 알파고에서 2세들과 인간과 AI 대결인데 저도 지금 보여지는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인간과 AI 대결에서 인간이 이기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물어본 거는 야 홍제동에서 매봉역까지 몇 분 걸리니까 45분 정확히 출연했고 그 두 번째 대결에서 제가 그럼 하왕십리역에서 매봉역까지는 얼마나 걸리냐 했더니 챗GPT가 40에서 45분이 걸린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제가 계산을 하고 이제 신분당선을 탈까 했는데 사실은 제가 말을 잘못해 수인선을 타는 거였는데 이거 다음부터 좀 재미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하는 게 17개역으로 계산해 가지고 50분 가까이를 추론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아니어서 제가 이제 손가락을 세서 계산해 봤더니 끼케 한 25분에서 30분 정도인데 다시 제가 물어본데 여기서 보이겠지만 바보야라고 했는데 제가 점잖게 제 평소에도 점잖게 말을 하기 때문에 챗GPT에게 넌 바보다 했더니 이제 챗GPT가 당황하고 다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계산을 했는데도 나중에 17개역으로 계산을 해내요. 사실 제가 나중에 다시 해보니까 7개역인데 그랬더니 그제서야 당황을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계산이 20에서 25분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1억짜리 실수일 뻔했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은 여기를 가깝기 때문에 하는 거였고 사실은 진지하게 고려 안 할 뻔하다가 제가 인간의 원시적이지만 수신호로 7개까지 카운트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손가락이 10개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계산을 하고 정확히 맞췄습니다. 어쨌든 이 케이스를 보다시피 일종의 AI 할루시네이션인데 왜 챗GPT는 이런 착각을 너무 뻔뻔스럽게 얘기를 강력하게 할까? 그래서 일단 이게 AI 할루시네이션 혹은 AI 환각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AI가 어떤 것들을 사실인 것처럼 자신 있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틀리거나 지어낸 정보를 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게 인간의 환각과 차이점이 있다면 인간은 실제로 이제 뭐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뭐 잠을 못 잤거나 어제 제가 잠을 못 잤는데요. 좀 약간 환각 상태죠, 저도. 잘못된 정보를 마치 사실처럼 말하는데 문제는 인간은 환각에 빠지면 그냥 혼자 환각에 빠진 상태로 끝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챗GPT나 AI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보가 전달이 되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정보가 다시 정보의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정보가 다시 환원돼서 잘못된 데이터들이 많이 돌아다니죠. 그러면 이제 뭐 최근 AI 할루시네이션이 어떤 문제들인가 좀 보면은 제가 좀 도움을 받아서 가장 정확한 모델들은 최신은 1% 미만대이기 때문에 사실 꽤 안전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 이름은 나와 있지만 뭐 구글 제미니 2.0이라든지 오픈AI GPT 0.3 미니부터는 뭐 확실히 1% 미만이죠. 근데 이제 위험한 모델도 있다고 해요. 메탈라마나 구글 젬마 이제 1.1-2B 이런 거는 27%까지 가니까 사실 문제인데 전문가들이 이제 제미니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매일 AI에게 100개 질문해서 일주일에 5개 정도 틀린다니까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고 이 전문가들도 계속 그거를 중요한 문제로 놓고
이제 그 개선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도 환경 문제가 많은데 사실 이제 이 얘기를 조금 더 하겠지만 법률에서 AI가 가장 높은 걸로 나왔어요. 17% 정도인데 뭐 의료도 2.3%인데 이게 아시다시피 의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낮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뭐 사람 목숨을 다룰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환각이 만약에 우리 전적으로 AI에 의존한 경우라면 매우 큰 상황, 나쁜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일반 지식 같은 경우는 사실 낮게 나와 있는데 기업에서 아까 이제 김동완 대표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77%의 기업들이 이제 AI 환각을 인지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71%의 기업들은 이미 AI를 활용하고 있고 아까 이제 김동완 선생님이 대표이사님의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4, 5년 내로 많은 분들이 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만 그리고 47%의 기업에서는 직원을 대상해서 AI 할루시네이션에 대해서 위험 교육을 이제 심각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기업에서 보통 대응을 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위험 업무부터 단계적으로 시험 삼아 도입해보고 그다음에 또 이중 검증을 한다든지 전문가 리뷰로 그다음에 이제 예를 또 드리겠지만 에어 캐나다에 그러니까 보험을 또 들어야 되고요. 잘못된 그 AI 조언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또 직원을 갖다가 계속 컨티뉴잉 에듀케이션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죠. 법률에서 이제 예를 하자면 이제 스탠포드 2024년 연구에 의하면 그러니까 법이란 거는 보통 이제 선례 케이스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75% 이상 환각을 발생한 그 케이스들을 얘기를 하고요. 또 종종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가장 최근의 문제가 2019년도에 이제 톰슨 앤 웨스턴 메디컬 센터의 어떤 논쟁이 있었는데 그로 AI 시스템이 약 17% 이상의 부정확한 정보를 생성하고 심지어는 그 논리와 결과까지 허구로 생성을 했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마타 앤 아비안트카라는 그 케이스에서는 이제 유명한 케이스인데 심지어는 이제 변호사가 챗GPT를 써가지고 법률 연구를 수행하고 이제 판례나 인용문을 제출했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연방 판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제재를 했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 캐나다 사건이 상당히 상징적으로 기업에 많은 의미를 주는데 그러니까 챗봇이 AI가 잘못된 그 정보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소송이 들어갔는데 챗봇이 게시한 정보에도 회사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했죠. 그래서 배상을 하도록 했는데 이게 AI가 그 컨설팅하고 이제 그 기업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최초로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최초 사례로 지금도 많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AI가 거짓말을 하는가? 원인 분석인데 이제 수학적으로 이게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데이터라도 하더라도 결국에는 추론이 필요한 상황에는 그러니까 이런 AI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기 쉽고 또 이제 긴 답변일수록 환각이 더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비슷하고 볼 수 있고요. 또 역설적 현상으로 더 최근에 똑똑한 모델에서 틀릴 수 있다는 건데 이제 이 이유는 뭐냐면 더 많은 리즈닝을 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사실 그런 위험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AI 환각이 과연 우리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문제인가 할 때 볼 때는 모든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그건 완전 제거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써서 추론 모델을 돌리는데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그대로 다 쓰진 않습니다. 이거를 축약하고 파라미터를 압축하는데 뭐 이제 모델 스페시피케이션을 하지만 이 경우에 이제 잃어가는 정보량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환각의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 기반 생성이라는 게 보면 이제 아시다시피 다음 단어들을 예측하면서 문장을 생성해서 주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이 잘못되면 첫 번째 그 프레이즈가 잘못되면 점점 오류의 확률도 높아지고 혹은 이제 밑에 세종대왕이 만든 이란 말은 그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닌데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논리적인 것들이 계속 더 생성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치 개념이라는 게 뉴런과 같아서 사람의 실수로 그 어떤 특정 개념의 뉴런이 먼저 포착이 되고 나와 쓰이면은 결국엔 이것도 다시 오작동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조금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긴 한데 한 번 생성된 잘못된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 데이터가 악순환으로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정보가 인터넷에 계속 축적되고 그 정보를 또 다시 써서 추론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델이 성능이 저하되거나 또 예측 불가능성을 가져온다는 거 이제 매우 큰 문제입니다. 또 평가 시스템도 매우 중요한데 사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인데 현재 벤치마크하는 그 평가 시스템들이 모르겠다나 혹은 정보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maybe라고 답할 경우에는 오답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챗GPT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입장에서는
추측적 답변을 그러니까 용감하게 하면 할수록 퍼포먼스 평가가 좋아지기 때문에 더 리스키한 짓을 하고 또 이런 경우에 할루시네이션이 계속 방치되거나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들입니다. 같은 문제이지만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이제 추론 과정으로서 봐서 환각을 보면은 이건 사실은 새로운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AI 환각은 그러니까 오래된 우리 인간의 추론의 오류와 똑같은 건데 이제 아마 여기서도 이제 통계나 방법론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타입 1 에러, 타입 2 에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타입 1 에러 하면은 보통 뭐냐면 이제 잘못된 거를 이제 그 잡아내기 위해서 여기 나오겠지만 오른쪽에 피고가 무죄이다. 근데 피고에게 유죄를 판결한다는 건 타입 1 에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죄인 자를 유죄로 잡아내는 거죠. 이와 반해서 타입 2 오류는 뭐냐면 피고가 유죄인데 무죄 방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큰 오류인데 여기에는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트레이드 오프 서로 교환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걸 좀 넘어가겠습니다. 컴퓨터 매트릭스는 타입 1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죄가 없는 사람을 유죄로 판결해 놓기 때문에 이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증거 인정선을 훨씬 더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무고한 사람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겠죠. 이제 이게 AI 환각 상태 어떤 식으로 발생하냐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있다라고 말하는 오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처방은 확실한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 그때만 대답하거나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답변을 하도록 설계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효과는 이제 불필요한 추측을 막기 때문에 더 높은 정확성을 요구하는 일에 활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타입 2 오류에서는 이제 거짓 부정인데 이제 이렇게 재판 상황으로 얘기하자면 죄가 있는 사람을 없다고 판결하는 오류죠. 이런 경우에는 범죄자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AI 환각 상태에 적용해 보면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을 없다라고 말하는 오류인데 이런 것에 대한 처방은 적당히 유추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답변을 하도록 설계하면 되고 이런 경우에는 그 창의적 목적이 훨씬 더 좋은 쓸모가 있죠. 이제 예를 하나 들으면 훨씬 더 이게 더 명확해지는데 여러분이 이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그런 뭐 셰프 오너라고 하자면 그 타입 1 오류라면 이제 화재 경보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손님들의 안전성을 위해서 그 화재 경보기를 더 민감하게 하면은 사실은 거짓 경보가 낮아지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손님 이용자의 안전 확보가 좀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그 민감도를 낮춰버리면 웬만해서는 경보가 안 울리겠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손님들의 리스크는 올라가나 사장님은 돈을 많이 버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나가버리면 돈을 안 내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트레이드 오프 교환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사실 AI 환각에서 항상 그 문제가 됩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실무적 대응이나 전략들을 이제 좀 보면은 이제 앞에서 말씀 많이 했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훨씬 적극적인 규제를 도입해 왔고 사실 한국도 지금 이제 저희 AI 사회분과에서 이제 유재현 그 분과장님이나 이재영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제 유럽 케이스를 참고하고 계시는데 포괄적인 AI 규제법이 먼저 시행되어 있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쓰이는 것 중에 가장 이제 포괄적인 AI 규제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뭐 미국도 그러고 뭐 어느 나라 마찬가지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너무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 저항을 하기 때문에 이제 로비스트를 쓴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뭐 혼돈의 카오스인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아젠다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래도 AI 혁신이라는 게 이제 미국이나 실리콘밸리 이런 데서 발생했기 때문에 혁신이나 산업적인 어떤 모델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는데 이제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디베이트, 그러니까 갈등들이 있죠.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우리가 글로벌 3강을 얘기하지만 중국이 전통적으로 많이 따라왔고 뭐 딥시크라든지 여기는 아무래도 국가 주도 모델이기 때문에 약간 폐쇄적인 얘기들이 많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하지 않을 것들도 많이 하는데 나름대로의 안전성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에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거 조금 훨씬 더 리스키한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이제 정부가 들어서 EU 모델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산업적인 모델, 그다음에 혁신의 모델 쪽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저희 AI 전략위원회에서도 그런 것들 많이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실무적인 대응 전략은 일단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교차 감정하는 것들인데 이제 의료 특히 법률, 이제 금융 같은 경우에는 매우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를 반드시 동반해서 검토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아까 이제 고위험군인 위험도가 높은 이제 의료 법률 금융에는
그러니까 뭐 3단계 검증이라든지 문서로 남겨가지고 그걸 추적할 수 있게 하고 또 책임자를 지어서 누군가가 그거를 그러니까 어카운터블하게 조심해서 이제 정리할 수 있게끔 돕고 뭐 마케팅이나 기획 같은 경우는 이제 전수조사를 펼치면 샘플을 통해서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이게 맞게 들어간지 볼 수도 있고 이제 특히 이제 아이디에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브레인스토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성을 발휘해야 될 때는 그 리스크가 좀 낮기 때문에 좀 더 느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어떤 조직에서 그 단계적으로 도입할 때는 일단 아시다시피 먼저 저위험 업무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파일럿 시간을 가지고 좀 제한적으로 확산을 시켜서 거기에서 필요한 가이드라인이나 교육을 갖다 해서 전면 도입 전에 미리 충분히 준비하는 것들 이런 방식으로 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시작을 하면 실무적에서는 이제 환각 탐지 도구들이 최근에 많이 개발돼서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지속적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신기술이 나왔을 때는 이제 임직원이나 사용자들을 재평가, 교육하는데 계속 리터러시를 올리도록 하죠. 그다음에 사용자들이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AI가 맞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이게 틀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 10에서 20% 정도의 그 환각을 잡아내거나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현재까지 보면은 이제 그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것들이 저희들의 제약인데 완전 제거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걸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 사용자나 조직에서 AI를 쓸 때는 AI가 사실은 어시스턴트 역할을 하는 거지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 그리고 전문가들이 검증을 갖다가 끊임없이 함으로써 일하는 방식이 작동해야 되고 AI가 가령 초안을 만든다면 인간이 검토하고 선택하는 방식으로 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장림 교수님의 아이디어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표시해서 이걸 이제 확률적으로 표시해주면 사실 이용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훨씬 더 조심해서 쓸 수 있다는 것도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메인별로도 아까 말한 대로 전략이 필요하고 안전 규제에서도 아까 말한 그런 이제 메타 툴들을 쓰는 것들이 환각을 감소시키는 좋다. 근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좀 중요하게 보는 것들은 사실 AI 사용자들이 개인의 책임으로 환각 문제를 다루게 하는 것들은 매우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기술적 이해도 낮고 또 개인들은 혼자 사용하면서 그거에 대한 신뢰를 점점 키워가고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챗GPT 쓰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얘기하는데 술 먹고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름을 지어준다든지 인간처럼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유저들 같은 경우는 환각에 속기 매우 쉬운 굉장히 이제 뭐 영어로 vulnerable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문제는 AI 활용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뭐 행정, 경제, 뭐 교육, 금융, 문화, 뭐 건강 이런 문제가 가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기술적인 도입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이제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사회적인 신뢰나 제도적 대응을 정부와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합의가 시민도 포함된 것들인데 이제 조금 제가 빨리 지나가자면 이 사례로 보자면 이거 아까 다시 사례가 나오는데 여러분 스팸 메일 보면은 이걸 고도로 이걸 하면 사실 여러분이 놓치는 메일이 많고 이걸 좀 낮춰버리면 피싱 같은 거에 여러분들이 오용당하거나 이제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적점을 찾는 건데 사실 그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들 그다음에 기업인의 사용자 그다음에 정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시대에 따라서 균형점이라는 게 이제 일종오류를 최소화할지 이종오류를 최소화할지 왜냐하면 그걸 동시에 최소화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은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가장 중요한 건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AI 전략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이제 최소의 안전성을 갖다가 제도적 이제 규제로 만들려고 그러고 표준화 노력도 하고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도입 관계에서 이제 어떻게 쓰는지 환각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지 또 실제 AI 기업에서는 AI가 가진 하드센스를 얼마큼 줄일 수 있게 기술적 노력을 하고 또 자기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확실할 수도 있고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들도 표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언론이나 학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한 대로 어디에다가 타입 1 에러 혹은 타입 2의 균형점 줄지를 갖다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사회적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직 시민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오류를 신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것도 이제 장림 교수님하고 박종현 교수님이 냈던 아이디어 중 하나인데 사실 지금 챗GPT 같은 경우 보면은 잘못됐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인풋을 넣어주는 그런 기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실제 유저들이 참여해서 그 환각을 잡아내고 그러면 이게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반영이 되는 경우에 훨씬 더 그 AI 서비스하는 입장에서는 더 좋은 고도로 된
그런 서비스를 개발할 수도 있고 환각을 더 줄일 수도 있고 데이터를 갖다 자동적으로 만들어가는데도 매우 큰 도움이 되는데 이런 역할들이 아직은 많이 경주되고 있지 않다는 게 하나의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또 한 분 정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궁금하신 점이나 더 관심이 가는 내용이 있었다면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분 정도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 쪽에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저 인공지능 안전연구소의 성경호라고 하고요. 사실 너무 좋은 발표여가지고 제가 궁금한 점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환각을 신고하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메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팸 신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환각이 사실 사실관계에 관련된 오늘 얘기해 주신 것 같은 형태의 환각도 있지만 어떤 가치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환각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 봤을 때 이건 잘못된 응답인데 다른 쪽에서 봤을 땐 이건 제대로 된 응답이다. 이런 가능성들이 있어서 그 버튼이 마치 스팸 신고가 아니라 스팸이 아닌 것들도 막 신고하고 서로 내 답변이 맞다고 싸울 수 있는 일종의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굉장히 역시 전문성이 있는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잘못된 것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답이 있는 경우예요. 가령 이제 뭐 6.25가 뭐 남침이다, 북침이다. 가령 코로나 백신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린다, 안 살린다 같은 경우는 과학적으로 분명한 답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어떤 문제는 이제 가치 판단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무슬림이 훨씬 뭐 이제 위험하다 아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뭐 보수주의자들이 뭐 예를 들자면 훨씬 더 사회에 위험하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로 뭐 에비던스를 들어가지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월달에 사실 이제 장윤 교수님하고 이제 그 IITP라고 이제 그 과학기술은 이제 편향성 100억짜리 그런트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관심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최근에서 많이 이제 그 편향성 연구 이제 차명 교수님도 많이 하시지만 쉬운 문제는 가령 뭐 남녀의 어떤 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뭐 그 다문화 가정 갖다 좀 비하하는 식으로 멀티모달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리즘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제일 큰 문제는 뭐였냐면 매트릭을 만드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거를 보통 지금 접근하는 방법이 아마 스탠포드에 제가 성함을 까먹었는데 한국계 굉장히 유명하신 선생님이 계신데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가지고 아마존 엠텍 같은 뭐 10,000명, 몇만 명에서 사회적 어떤 그 가치가 흔히 저는 커먼 센스가 뭔가를 가지고 이제 탈편향이나 이제 그러니까 뭐가 맞고 틀리고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맞는 접근인지 좀 약간 회의가 되는 게 뭐냐면 마치 100년 전에 보면은 나치 저머니에서 그 집시나 유태인들을 갖다가 사회적 암적 존재로 해서 학살하거나 격리시키는 것들이 그 당시 커먼 센스는 맞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 밸류의 문제를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크라우드 소싱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들은 사실 이제 전문가들의 합의 여러 가지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제가 길게 들었는데 과학적으로 참오를 정오를 만들 수 있는 문제에 비해서 아까 말했던 지금 만든 그 가치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 이런 경우에 저희들은 이제 가장 좋은 접근은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도 다치지 않게 하고 누구의 마음도 그러니까 훼손하지 않는 형태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앞부분에 어떤 과학적 참과 거짓을 바르는 문제처럼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사회적 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를 진행해 주신 카이스트 김정남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